이 유언장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자필이 아니라고 하겠죠. 조작된 거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유언장에 대한 진위 확인 소송, 이제 무효 확인 소송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언장이 작성된다고 해서 반드시 유언장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은행 채무에 대한 이자 압박 오죠. 은행에서 채무 상환하라고 하죠. 상속세 나왔죠. 임대료 분배받지 못하죠. 팔려고 하는데 못 팔죠. 변호사비 들었죠. 취득세 냈죠. 돈 나갈 건 많은데 돈 들어올 게 없어요. 세금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비하인드 텍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솔세무TV 유PD입니다. 오늘은 유언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건데요. 상속 분쟁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유언장을 쓰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쓸 때 어떻게 쓰면 좋을지. 저희가 유언장이라는 부분에서의 소송은 사실은 유언장이 있다는 거는 거의 모든 재산을 피상속인이 분배를 해놨다는 거거든요, 유언이. 근데 그 유언의 내용이 공평하게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사실 유언이라는 게 보통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주고 누군가는 안 주고 아니면 누구를 많이 주고 이러한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가 훨씬 많다 보니까 유언장이 있으면 분쟁으로 넘어간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유언장이라는 게 미리 작성을 해놓으면 저희가 상속인들 간의 협의 대신에 유언 내용대로 상속 분배가 이루어지니까 사실은 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유언장이 있으면 저는 오히려 분쟁이 방지된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왜 대체 유언장이 있음에도 유언 무효 소송이 되느냐? 유언장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제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요. 유언장을 실제로 내가 혼자 작성을 자필로 썼거나 또는 유언 공증을 받았거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언 공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변호사 입회 하에 공증을 받은 거라 실제로 그 유언장에 대한 무효 소송은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유언 공증에 대한 무효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는 돌아가시기 1, 2주 전에 갑자기 공증을 작성했다라는 것들이 확인될 때는, 그럴 때는 부모님이 의사 능력이 없다 또는 치매 환자인 경우에 유언 공증을 받았을 때 치매 환자라서 의사 능력 표시가 없다라는 거다. 이런 경우에는 유언 공증임에도 불구하고 유언장 분쟁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케이스는 자필로 유언장을 썼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이 벌어집니다. 이게 자필로 썼을 때는 저희가 유언장의 내용을 바로 집행을 못 하고요. 유언에 대해서 검인 절차를 거칩니다. 검인이라는 거는 가정법원에 가가지고 이 유언장이 아버님 돌아가신 분의 자필로 쓰여진 게 맞다라는 상속인들이 다 검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 유언장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자필이 아니라고 하겠죠. 조작된 거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도장도 가짜 같고 아버지 자필 같지도 않고 저 시기에 아버지가 손에 힘도 없었고 아버지가 저 유언장을 남기셨을 리 없다 하시면서 그 유언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유언장에 대한 진위 확인 소송, 이제 무효 확인 소송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필로 많이 오나요? 자필로 많이 오냐 그러면은 사실은 자필은 요즘은 줄었어요. 이게 유언장이 자필로 쓰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유튜브나 너무 많은 내용이 있고 너무 많이 놓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유언장에 대한 공증이 뭐 최대 300만 원이라는 비용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유언장이 무효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유언은 공증을 반드시 해야 된다 또는 요즘 많이 하는 신탁을 해야 된다 정도로는 인지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실제로 자필로 써서 오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그 다음에 자필로 썼을 때는 이 법적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그 엄격한 요건을 일반인이 유튜브를 보지 않고 정확하게 요건대로 다 썼을 수가 없어요. 유튜브를 보고 해도 근데 않아요? 유튜브를 본다면 그 어느 변호사님도 자필을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찾아보고 유언장을 남기신 분은 제가 볼 때 많지 않아요. 그래도 그 이미 상속이 개시되고 벌어지면은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부모님이 자필로 쓰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저 우선 자필로 쓰여져서 오신 분을 봤고요. 근데 그 자필이 법정 요건을 다 충족했었어요. 법정 요건을 다 충족을 하셨었는데 이제 그 유언 내용이 아들은 많이 주고 어머니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좀 드문 경우인데 어머니가 없고 아들이 제일 많고 딸 둘이 좀 적었거든요. 근데 딸들이 동의 못한다 라고 했고 유언 무효 소송을 하려고 한다. 근데 변호사님이 유언장에 대해서 진위 여부정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확인해 달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법적인 요건은 다 충족이 돼서 유언장 자체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어머니가 하나도 없는 게 본인도 마음에 걸린대요. 그래서 차라리 딸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본인 지분을 좀 포기하고 어머니까지 해서 법정 지분까지는 아니지만 어머니도 지분을 좀 확보하고 본인 지분을 낮추고 형제들도 좀 더 가져가고 하는 형태로 분할 협의서를 다시 하는 형태의 업무를 제가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언장이 작성된다고 해서 반드시 유언장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꽤 많은 케이스가 유언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유류분이라는 소송 절차가 예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소송으로 가기 싫으셔서 유언장에 대한 부분을 집행을 안 하고 그 유언장을 하나의 협상의 도구로 해서 분할협의를 실제로 진행을 합니다. 그 분할협의는 유류분 반환할 만큼만 주는 걸로 분할협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형제를 더 추가한다던가 해서 유언장을 받았던 사람이 자기 권한을 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도 베푸는 경우를 저는 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들이 좀 욕심이 많고 어머니고 동생들이고 뭐고 할 거 없이 난 이렇게 가져갈 거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유언장 검인 절차 거치고 검인에서 통과가 안 되면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거치고요. 자필에 대한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법적 요건을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자필이 맞는지 그런 실질적 요건을 따져서 유언장이 진위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문에 따라 이제 부동산 등기도 하고 진행을 하는 건데 문제는 저희가 재산 분할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죠.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세는 무조건 6개월 안에 신고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유류분 소송을 보통 할 때 이제 막 재산도 가처분 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부동산을 팔지도 못해요. 부모님 재산을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납부할 상속세는 10억, 20억인데 아무리 연부연납이란 제도를 활용하려고 해도 그 연부연납을 할 때 1년에 2억, 3억씩 내셔야 되는 상황에서 1, 2회차까지는 어떻게든 부모님이 물려주신 예금이나 내가 가진 소득으로 내시는데 보통은 2, 3회차부터 이제 바로 그 소득 자원이 딸려가지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매각이 안 되거나 임대료에 대한 분배도 되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아버님이 채무가 있었다. 은행 채무에 대한 이자 압박 오죠. 은행에서 분쟁 생기니까 채무 상환하라고 하죠. 상속세 나왔죠. 임대료 분배받지 못하죠. 팔려고 하는데 못 팔죠. 변호사비 들었죠. 취득세 냈죠. 돈 나갈 건 많은데 돈 들어올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자기 초회차에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야 일단 법적으로 해서 받아내면 돼 생각하시는데 지금 말만 들어도 1, 2년 돈 딱 묶여버리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송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된 은행에서 경매로 쳐버린다거나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하는 게 상속인 간의 분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신고 기한 안에 분할 협의를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막 욕심을 내고 싶다가도 얘기 듣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 분할 협의할 때 가져가는 목 본인이 정말 소송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입증한다거나 내가 증여받은 거를 부인하고 상대방 증여받은 걸 입증해가지고 내가 반환할 걸 줄이거나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3, 4억을 내가 덜 줬다 쳐도 그 과정에서 받는 금전적 손실이 사실은 3, 4억에 버금가는 경우가 많고 플러스로 3, 4년 동안 소송하시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저는 금액적으로 치환할 수 없는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서로가 조금씩만 양보하고 6개월 안에 협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좀 이걸 전문적으로 경험이 많은 세무사님이나 변호사님들이 컨트롤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필유언에 대해서 좀 특별히 중요하게 보시는 요건 같은 게 있나요? 자필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의외로 많이 놓치시는 게 날짜 요건이에요. 날짜 요건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무엇을 받아야 될지 특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이름과 주소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날짜랑 도장 날인이거든요. 날짜는 왜 그러냐면 2025년 오늘 날짜를 딱 적어줘야 되는데 2025년 11월 중순 또는 2025년 뭐 연말 추석쯤에 또는 2025년 어디 자택에서 라고 해서 주소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는 자택도 그 자택 주소를 써야 되나요?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됩니다. 우편번호까지? 네, 뭐 우편번호나 집 주소까지 정확히 특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린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 유언장은 선후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즉 언제 썼냐 나중에 쓴 게 더 유리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앞에 쓴 거는 나중에 쓴 거에서 배치되는 거에 있어서 아시지만 그 부분은 효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유언장이 언제 써졌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같은 날짜에 써진 유언장 2개를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따지고 본다면 같은 날짜인 우리가 11월 16일로 유언장이 2개가 발견됐다. 근데 2개가 하나는 A를 준다고 하나는 B를 준다. 근데 하나는 오전에 썼었는데 A를 준다고. 근데 그 낮 시간에 A랑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홧김에 B를 준다고 유언장을 하나 더 썼는데 A를 준다는 유언장을 안 찢은 거죠. 그럼 유언장이 2개가 발견이 됐다. 근데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고 서로 배치되는 유언장이 2개가 발견이 됐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궁금한데요. 아직 네. 있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없는 케이스예요. 제가 그 판례에서 본다면 과연 판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저도 좀 궁금한데. 그래도 뭐 하다못해 오전 오후라도 네. 써져 있으면은 나왔겠죠. 시간적으로. 제가 아까 날짜라고 표현한 거는 연, 월, 일이거든요. 연, 월, 일이 중요한 건데 그 시간에 대한 순서까지 대립됐던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 케이스는 제가 판례를 더 찾아본다면 다음 시간에 한번 추가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은 하루에 다른 입장의 유언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그런 의뢰를 받았으면은 치매를 앓고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의심도 들 것 같아요. 이 경우에도 유효하게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유언장이라는 게 저희가 자필로 쓰는 거에선 자필로 썼을 때 이제 저희가 기록을 남기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환자라서 치매에 대한 약을 복용하시거나 이미 의사에 대한 진단,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 유언장이 아무리 자필로 작성됐다 하더라도 치매 환자라면 의사 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유언에 대한 부분이 무효소송에서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공증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공증에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변호사와 증인 앞에서 이 유언자가 구술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반포 원베일리를 큰아들에게 증여하겠다, 유증하겠다, 그 다음 무엇은 작은 애들 주겠다 라는 형태로 그냥 진술을 하면 좋은데 그게 지금 말한 이런 구어체가 아니라 법률적 표현으로 되게 복잡하게 써진 거를 문서화돼서 변호사님 앞에서 진술을 하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치매 환자분들이 오락가락 하실 때가 많거든요. 즉 어떤 상황에서는 정신이 너무 멀쩡하신데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용에 대한 진술이나 이런 게 불가능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언자에 대한 구술을 제가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자녀분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치매 환자 경우에는 유언 공증 자체도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럴 때는 자필로 쓰면 더 안전하냐, 자필 작성 시기에도 치매 약을 복용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자필로 쓰면서 유언에 대한 동영상을 남기든 아니면 유언 공증을 하면서 동영상을 남기든 부모님이 이 유언을 남길 때 의사표시가 어쨌든 멀쩡했다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영상 기록물이 있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언을 남기는 과정을 영상으로 반드시 기록해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록물을 보관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고요.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도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본인 핸드폰 촬영이든 뭐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기록을 남기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지금 이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하고 유언으로 남기려고 하고 그 유언을 남기는 이유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표시 능력이 멀쩡하시다라는 거에 대한 기록이 중요한 거다 보니까 앞으로서의 좀 일상적인 대화도 충분히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아버님 이름, 아버님 주소, 그 다음에 아버님의 생년월일, 아버님의 종전 직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충분히 남겨놓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지금 이제 하시려는 이 유언에 대한 취지,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을 하는 것과 그게 없이 그냥 단순하게 유언에 대한 기록을 하는 거를 자필로 형태만 남기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썼다는 것만을 남기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의사표시 능력이 현재 멀쩡하다, 문제 없다라는 거를 제가 반박하고 싶어서 기록을 남기는 거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 여러 가지에 대한 정보를 질문 답변으로 해서 기록을 반드시 남겨놓기를 추천드립니다.